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제인 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를 쭉 읽어서 연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인 에어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드 부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화, 그동안 느꼈던 억울함들을 폭발해내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어요. 완전 사이다였죠.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아이였다면 외숙모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외숙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당신 딸인 거짓말쟁이 조지아나한테나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까지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제인 에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도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주 냉정하고 냉혈한인 외숙모가 어쩐 일인지 그 제인 에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뭔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었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소설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굴레가 부서지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유로움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리드 부인이 겁에 질린 표정이었던 것이다. 바느질감이 부인의 무릎에서 툭 떨어졌다. 리드 부인은 두 손을 쳐들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기까지 했다. 제인, 그건 오해야.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니? 물 좀 마실래? 아니에요, 리드 부인. 그럼 뭐 다른 거라도 줄까? 정말이지 나는 네 친구가 되고 싶단다.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브로클 허스트 씨한테 내가 성격이 못됐고 남을 잘 속인다고 했지요. 나는 로우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제인, 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고쳐주어야 하는 법이다. 난 속이지 않았어요. 나는 째질 듯한 소리로 격렬하게 외쳤다. 지금 너무 흥분했구나.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러니 얘야, 착하지? 방으로 들어가서 좀 누워있거라. 난 당신의 착한 애가 아니에요. 누워있지 못하겠어요. 빨리 학교에 보내주세요. 리드 부인, 여기서 사는 건 끔찍하니까요. 정말이지. 빨리 학교에 보내버려야겠군. 리드 부인은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바느질감을 챙긴 뒤 방에서 휙 나가버렸다. 나는 전장의 승리자가 되어 혼자 남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었고 처음으로 얻은 승리였다. 나는 브로클 허스트 씨가 써있던 그 양탄자 위에 잠시 그대로 서서 정복자의 고독을 마음껏 즐겼다. 처음에는 우쭐한 기분을 느끼며 혼자 웃었다. 하지만 이 격렬한 즐거움은 한껏 빨라진 내 심장박동이 잦아드는 것만큼이나 빨리 잦아들었다. 어린 아이들은 나처럼 어른과 싸우거나 격렬한 감정을 마구잡이로 내뿜고 나면 반드시 뼈아픈 자책감과 그에 따르는 싸늘한 한기를 느끼기 마련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는 히스 언덕이야말로 리드 부인을 비난하고 협박할 때의 내 마음을 잘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히스 언덕이 불에 새까맣게 다 타버린 풍경은 바로 그 다음의 내 상태와 똑같았다. 반시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게 행동했는지, 미워하고 미움받는 내 처지가 얼마나 황량한지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격하게 말하는 것 말고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음울한 분노의 감정보다는 덜 나쁜 감정을 키우고 싶었다. 나는 아라비아 이야기책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앉아서 읽으려고 애써 보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늘 재미있게 읽던 책이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들었던 것이다. 그때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인 아가씨, 어디 계세요? 점심 먹으러 와요. 대번에 배씨 목소리임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배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쾌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배씨가 말했다. 이 못된 꼬맹이 같으니 부르는데 왜 오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배씨를 보니까 유쾌하게 느껴졌다. 물론 배씨는 늘 그렇듯 짜증을 내고 있었지만 말이다. 사실 리드 부인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라서 아이들 방 하녀가 발끈거리는 것 정도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배씨의 젊은이다운 경쾌함을 한껏 맛보고 싶었다. 나는 다짜고짜 배씨를 껴안고 말했다. 배씨, 야단치지 마. 평소에 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대담하고 솔직한 행동이었다. 어쨌거나 배씨는 좋아했다. 배씨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가씨는 정말 이상해요. 이리저리 겉도는 외로운 아이죠. 이제 학교 간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씨랑 헤어지게 되어서 섭섭하지 않으세요? 배씨가 나한테 신경이라도 쓰나 뭐 만날 야단만 치면서. 아가씨가 괴짜 같고 겁에 질려 있고 주눅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대담해지세요. 뭐? 그러다간 더 얻어맞기나 할걸? 말도 안 돼요. 아무튼 아가씨가 구박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오셨는데 자기 자식이 아가씨 같은 처지라면 무척 속상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 들어오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같은 건 없어, 배씨. 아니, 얘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는 거죠? 마님이랑 아가씨들이랑 존 도련님은 오늘 오후에 차를 마시러 나가셨으니까 나랑 같이 차를 마셔요. 요리사한테 케이크 좀 구워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같이 아가씨 서랍을 살펴봐요. 곧 짐을 싸야 하거든요. 마님은 하루 이틀 안에 아가씨를 이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에요. 아가씨는 갖고 가고 싶은 장난감을 골라야 돼요. 배씨, 내가 떠날 때까지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럴게요. 어쨌든 아가씨도 말 잘 듣고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가 좀 심하게 말한다고 해서 흠칫흠칫 놀라지 말라고요. 정말 화가 나니까. 이제부터는 배씨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 배씨한테 익숙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또 무서운 사람들이 생기겠지. 아가씨가 자꾸 무서워하면 그 사람들도 아가씨를 싫어할 거예요. 배씨처럼? 저는 아가씨를 싫어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아가씨를 좋아하는걸요. 그런 티는 안 냈잖아. 아유, 똑똑하기도 해라. 말투가 달라졌군요. 웬일로 이렇게 대담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죠? 아, 이제 배씨 곁을 떠나게 될 테니까. 게다가 나는 아까 리드 부인이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저랑 헤어지는 게 좋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배씨. 지금은 제법 섭섭해. 지금은 제법. 우리 아가씨 말하는 건 정말 냉정하기도 하지. 내가 뽀뽀하자고 해도 안 해주겠네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겠죠? 기꺼이 해줄게. 고개를 숙여봐. 배씨가 몸을 굽혔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한결 위로를 받고 배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저물어갔다.
그리고 저녁에 배씨는 더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 인생에도 이따금 햇빛이 비칠 때가 있었다. 제5장 1월 19일 시계가 새벽 5시를 치자마자 배씨가 촛불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벌써 일어나서 옷을 거의 다 입고 있었다. 배씨가 들어오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는 침대가의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옷을 입었다. 그날 새벽 6시에 문간체 대문 앞을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게이츠헤드를 떠나기로 돼 있었다. 지금 일어나 있는 사람은 배씨 뿐이었다. 배씨는 아이들 방에 불을 피우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고 있었다. 여행을 앞두고 흥분한 상태여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배씨는 끓인 우유와 빵을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애썼지만 내가 끝내 먹지 않자 비스킷을 종이에 싸서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외투를 입고 모자 쓰는 것을 도와주고는 자기도 쇼를 두르고 나와 함께 아이들 방을 나섰다. 리드 부인 방 앞을 지나갈 때 배씨가 말했다. 들어가서 인사할래요? 아니, 어젯밤 배씨가 저녁 먹으러 내려갔을 때 부인이 내 침대에 와서 말했어. 아침에 굳이 사촌들이나 자기를 깨울 필요 없다고.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 어디 가서든 그렇게 말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어. 그럼 안 돼요, 아가씨. 왜 안 돼? 배씨의 마님이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었어. 적이었지. 제인 아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있어라, 게이츠헤드. 나는 홀을 지나 현관문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달이 지자 몹시 깜깜했다. 배씨가 들고 있던 등불이 최근에 눈이 녹아서 축축한 계단과 자갈길을 비추었다. 쌀쌀한 냉기가 스며드는 겨울 아침이었다. 서둘러 진입로를 내려가는데 이빨이 딱딱 맞부딪혔다. 문지기의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었다. 오두막에 가보니 문지기의 아내가 난로불을 피우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미리 날라다 놓은 내 여행 가방이 끈으로 묶여서 문가에 놓여 있었다. 6시까지는 아직 몇 분 남아 있었다. 6시 종이 치자마자 멀리서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문가로 가보니 마차 등불이 어둠을 뚫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문지기의 아내가 물었다.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멀리 가는데요? 80km요. 그렇게나 멀리? 그렇게 멀리 혼자 가는데도 리드 부인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마차가 문 밖에 멈추어 섰다. 말 네필이 끄는 마차로 마차 지붕 위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마부 겸 차장이 큰 소리로 재촉했다. 내 짐이 마차에 실렸다. 내가 배씨의 목에 매달려 입을 맞추는데 차장이 나를 떼어냈다. 차장이 나를 들어올려 마차에 태울 때 배씨가 소리쳤다. 부디 아가씨를 잘 보살펴주세요. 알았어. 이것이 차장의 대답이었다. 마차 문이 쾅 닫히고 누가 갑시다 하고 외치자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배씨와 게이츠헤드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해서 미지에 당시의 내 생각으로는 외따로 떨어진 신비로운 곳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긴 하루를 그 마차 안에서 보내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마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드디어.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그 중간중간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해해 주세요. 아주 큰 도시에서 마차가 멈추었다. 말들이 마차에서 풀려나고 승객들은 식사를 하려고 내렸다. 사람들은 나를 데리고 어떤 여관에 갔다. 차장이 나더러 저녁을 좀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입맛 없어 하자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다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 방에는 양쪽에 벽난로가 있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벽 높은 곳에는 악기들로 가득한 붉은색의 선반이 있었다. 나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고 누군가 나를 유괴해 가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며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그날 오후는 눅눅하고 안개가 조금 끼었다. 나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게이츠헤드에서 정말로 멀리 떠나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도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시골 풍경도 바뀌었다. 거대한 잿빛 산들이 지평선 위로 솟아있었다. 땅거미가 짙어질 무렵 우리는 울창한 나무들로 사방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내려갔다. 어둠이 내려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지 한참 뒤에는 나무들 사이로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움직임이 멎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마차 문이 열리자 하녀 같은 사람이 문가에 서 있었다. 등잔 불빛에 그 사람의 얼굴과 옷이 보였다. 하녀가 물었다. 제인 에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까? 내가 저예요 하고 대답하자 나를 마차에서 내려주었다. 내 짐을 내려놓자마자 마차는 떠나버렸다. 나는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몸이 뻣뻣했고 마차가 내는 시끄러운 소리와 흔들림 때문에 정신이 얼떨떨했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비와 바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쪽에 담이 있고 거기에 문이 열려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새로운 안내인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갔다. 하녀가 문을 닫고 잠갔다. 이제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멀리까지 뻗어있는 집이 보였는데 창문이 무척 많고 몇몇 창문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젖어서 철벅거리는 넓은 자갈길을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녀가 나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 난로불이 피워져 있는 방으로 가더니 그곳에 나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추위에 곱은 손을 난로불에 녹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방은 응접실이었는데 게이츠헤드의 응접실만큼 넓고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아늑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일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등잔에 든 사람이 들어왔다. 곧이어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머리도 눈도 검고 이마는 넓고 파리한 키 큰 숙녀였다. 숙녀는 숄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위엄이 있었으며 태도는 꼿꼿했다. 검은 머리 숙녀는 탁자에 촛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혼자 보내다니. 그러고는 1, 2분 정도 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서 재우는 게 좋겠어. 피곤해 보여. 너 피곤하지? 숙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조금요. 틀림없이 배도 고플 게다. 밀러 선생, 재우기 전에 저녁 좀 먹이세요.
부모님을 떠나 학교에 온 건 처음이니?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대답했다. 숙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또 내가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읽고 쓰고 바느질을 좀 할 줄 아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는 검지손가락을 내 뺨에 살짝 대며 착한 아이이길 바란다 하고 말하고는 밀러 선생과 함께 나를 내보냈다. 그 숙녀는 나이가 29쯤 된 것 같았고 나를 데리고 간 숙녀는 몇 살 더 어려 보였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숙녀는 목소리와 외모와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밀러 선생은 그에 비하면 평범했다. 얼굴빛은 좋아 보였지만 걱정에 찌든 표정이었다. 또 늘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사람처럼 걸음걸이나 행동거지가 급했다. 밀러 선생은 딱 하급 교사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하급 교사였다. 밀러 선생을 따라 방에서 방으로, 복도에서 복도로 지나갔다. 마침내 삭막할 정도로 고요하던 곳에서 벗어나 많은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는 곳에 이르러 길쭉하고 넓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방에는 거대한 소나무 탁자들이 양쪽 끝에 2개씩 있고 탁자마다 촛불이 한 쌍씩 타고 있었다. 탁자 주위에는 9살이나 10살에서 20살까지의 여자아이들이 긴 의자에 빙 둘러앉아 있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보니 여자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80명을 넘지 않았다. 여자아이들은 하나같이 구식 갈색 모직 치마를 입고 긴 네덜란드식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공부 시간이어서 내일 배울 것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아까 들린 웅성웅성 소리는 학생들이 나직하게 되풀이해서 외우는 소리였다. 밀러 선생은 문가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신호하고는 긴 방 맨 앞쪽에 가서 소리쳤다. 반장들은 교과서를 모아서 치워요. 탁자마다 키 큰 소녀들이 하나씩 일어나 돌아다니며 책을 모아서 치웠다. 밀러 선생이 다시 명령했다. 반장들, 저녁 식사를 가져오세요. 키 큰 소녀들은 밖으로 나가서 금방 쟁반을 들고 돌아왔는데 쟁반에는 뭔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쟁반 한가운데 물 주전자와 컵이 놓여 있었다. 각자 몫이 나누어졌다.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함께 쓰는 컵으로 물을 마셨다. 내 차례가 되자 나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지만 흥분과 피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보니 그 식사라는 것은 얄팍한 귀리 케이크를 잘게 나눠 조각낸 것이었다. 그날 밤은 빨리 지나갔다. 나는 너무 고단해서 꿈도 꾸지 않았다. 딱 한 번 깨어났는데 바람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몰아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밀러 선생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고 방 안에는 골풀 양초 1-2개가 타고 있었다. 나도 마지못해 일어났다. 몹시 추웠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껴입고 방 중간쯤에 있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는데 한 세면기를 6사람이 써야 했기 때문에 내 차례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종이 울렸다. 다들 2사람씩 줄지어 섰고 그런 순서로 계단을 내려가 희미하게 불이 켜진 추운 교실로 들어갔다. 밀러 선생이 기도문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반별로 모이세요. 곧이어 몇 분 동안 떠들썩한 소란이 이어졌고 밀러 선생은 조용히 해요. 질서를 지켜야죠 하고 몇 번이고 소리쳤다. 소란이 잦아들고 나자
학생들은 어느덧 네 무리로 나뉘어 네 개의 탁자와 의자 앞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모두가 책을 들고 있었고 성경처럼 보이는 큰 책이 빈 의자 앞 탁자에 놓여 있었다. 몇 초 동안 조용하더니 곧이어 많은 이들이 나직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밀러 선생이 이반저반 돌아다니며 웅성거리지 못하게 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곧 숙녀 세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각자 탁자로 가서 앉았다. 밀러 선생은 네 번째 탁자에 앉았는데 문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 나는 이 하급생 반으로 불려가서 맨 끝에 앉았다.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다. 짧은 기도를 다시 한번 올리고 성서 한 구절을 읽고 나서 1시간 동안 성서를 읽었다. 그 공부가 끝날 즈음 날이 완전히 밝았다. 네 번째로 종이 울렸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아침을 먹으러 다른 방으로 갔다. 나는 뭔가 먹게 되어서 뛸 듯이 기뻤다. 전날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다. 식당은 아주 크고 천장이 낮고 어두침침했다. 두 개의 긴 식탁에 놓인 그을린 사발에는 뜨거운 음식이 담겨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냄새가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았다. 학생들도 음식 냄새를 맡자 하나같이 불만스러워했다. 맨 앞줄에 있던 첫 번째 반의 키 큰 소녀들이 나지막이 수근거렸다. 아우, 지긋지긋해. 죽이 또 탔어. 누군가 조용히 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밀러 선생이 아니라 더 높은 학년 선생 가운데 하나였다. 조금 까무잡잡한 사람으로 옷을 맵시 입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침울했으며 식탁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쪽 식탁은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선생이 감독하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에 처음 만난 선생을 찾아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 선생은 보이지 않았다. 밀러 선생은 내가 앉아있는 식탁 맨 끝에 앉아 있었다. 외국인처럼 보이는 특이한 외모에 나이든 숙녀가 다른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은 프랑스 사람이었다. 모두들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하인이 선생들이 마실 차를 가져오자 그제야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맛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걸스럽게 한두 숟갈 먹었다. 하지만 허기를 조금 달래고 나니까 거의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맛이었다. 탄 귀리 죽은 썩은 감자만큼이나 먹을 게 못 되었다. 하지만 다들 곧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고 숟가락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보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먹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 아침 식사가 끝났지만 아침을 먹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먹지도 않았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두 번째로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식당을 나와 교실로 갔다. 나는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선생이 죽그릇을 들고 맛을 보고 있었다. 그 선생은 다른 선생들을 쳐다보았다. 모두가 불쾌하다는 표정이었고 그 가운데 뚱뚱한 선생이 소곤거렸다. 돼지죽이 따로 없군. 정말 부끄러운 짓이야. 15분이 지나서야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15분 동안 교실 안은 너무나 활기차고 떠들썩했다. 쉬는 시간에는 큰 소리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같았고 학생들은 그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다들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모아 욕했다. 가엾은 친구들. 학생들은 그렇게 욕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제 교실에는 밀러 선생밖에 없었다. 키 큰 학생들이 밀러 선생 주위에 모여 심각하고 언짢은 몸짓으로 이야기했다.
몇몇 이들의 입에서 브로클 허스 씨의 이름이 나왔고 밀러 선생은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밀러 선생도 같은 심정인 게 분명했다. 교실 시계가 오전 9시를 알렸다. 밀러 선생은 자기를 둘러싼 학생들을 떠나 교실 한복판에 서서 소리쳤다. 조용히 제자리로 가세요. 교실 안은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 5분이 지나자 학생들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바벨탑같이 시끌벅적한 말소리도 사라졌다. 상급생 담당 선생들이 시간에 딱 맞추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들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방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선 긴 의자에 80명의 학생들이 꼼짝 않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다들 옛날 사람들 같았다. 머리는 곱슬머리 한 가닥 보이지 않도록 단정히 빗어올렸다. 목 부분에 높고 좁다란 목깃 장식이 달린 긴 갈색 원피스에는 반지꼬리로 쓰이는 작은 호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게다가 모두가 털양말과 노쇠 장식으로 조여놓은 촌스런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런 옷을 입은 학생들 가운데 20명도 넘는 사람이 다 자란 소녀, 정확히 말해서 젊은 처녀였다. 그 차림새는 처녀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아무리 예쁜 처녀도 괴상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학생들을 보고 있었고 이따금씩 선생들도 꼼꼼히 뜯어보았다. 딱히 마음에 드는 선생이 없었다. 뚱뚱한 선생은 조금 거칠었고 까무잡잡한 선생은 상당히 우악스러웠으며 외국인 선생은 엄격하고 괴상해 보였다. 가엾은 밀러 선생은 얼굴빛이 파리하고 세상살이에 시달린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다. 그렇게 선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용수철이 달린 듯 일제히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나는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터라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학생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의 눈길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쪽을 바라보니 지난밤 나를 맞아주었던 숙녀가 있었다. 그 숙녀는 긴 방 한쪽 끝에 있는 난로가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두 줄로 선 학생들을 말없이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밀러 선생이 다가와서 뭔가를 묻는 것 같더니 대답을 듣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반 반장은 지구이를 가져오세요. 학생이 심부름을 가자 그 숙녀는 천천히 방 앞쪽으로 나왔다. 아마도 나는 존경심이 많은가 보다. 그 숙녀가 걸어가던 모습을 경외감을 품고 감탄스레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낮에 보니 그 숙녀는 키가 크고 피부가 희고 날씬했다. 온화한 빛을 담고 있는 갈색 눈동자와 눈동자를 섬세하게 감싸고 있는 긴 속눈썹 덕분에 넓고 하얀 이마가 돋보였다. 숙녀는 당시 유행에 따라 짙은 갈색 머리를 곱슬곱슬 말아서 관자놀이 옆에 붙여놓았다. 당시에는 매끈한 머리띠를 하거나 곱슬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게 유행이 아니었다. 옷도 유행에 따라 자주 비치었는데 검은 벨벳으로 만든 스페인식 가두리 장식이 달려서 돋보였다. 허리띠 옆에는 금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시계가 흔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묘사하면 얼굴빛이 파리하면서도 맑고 태도와 몸짓은 위엄이 있었다. 이 정도면 템플 선생의 모습을 정확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템플 선생의 이름은 마리아 템플로. 나중에 선생이 나한테 교회에 기도책을 갖다 놓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로우드 학교 교장은 탁자에 놓인 지구의 한 쌍 앞에 앉아 있다가
첫 번째 반을 불러서 지리 수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괄호하고 템플 선생이 바로 교장이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선생들은 하급생들을 불렀다. 1시간 정도 역사와 문법 따위를 외웠다. 그 뒤로 쓰기와 산수 수업이 이어졌고 나이 든 학생들 가운데 몇몇은 템플 선생한테 음악 수업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재던 괴종시계가 마침내 12시를 쳤다. 교장 선생이 일어났다. 학생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벌써 수업이 끝나서 시끌벅적했지만 템플 선생 목소리에 금세 조용해졌다. 템플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아침에 먹을 수 없는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다들 몹시 배가 고프겠지요? 그래서 점심으로 빵과 치즈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들은 조금 놀라서 교장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템플 선생은 선생들에게 설명하는 투로 덧붙이고는 곧바로 교실에서 나갔다. 곧 빵과 치즈가 나오자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며 다시 기운을 냈다. 이제 정원으로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저마다 색깔 있는 옥양목 끈이 달린 조잡한 밀짚 모자를 쓰고 잿빛 모직 망토를 입었다. 나도 그렇게 입고 학생들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외롭게 서 있었지만 그런 고립감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별로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다. 나는 잿빛 망토를 바싹 여민 채 베란다 기둥에 기대서서 얼얼한 추위와 속을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허기를 잊으려고 애쓰며 관찰과 생각에 몰두했다. 내 생각은 너무도 막연하고 파편적이어서 기록할 가치도 없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다. 게이츠 헤드와 나의 과거는 끝없이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현재는 막연하고 낯설었으며 미래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수녀원 같은 정원을 둘러보고 나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큰 건물로 절반은 낡아빠진 우중충한 잿빛 건물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 지은 건물 같았다. 교실과 기숙사가 있는 부분은 새로 지은 곳인데 세로 창살과 격자 창살이 있는 창문에 불이 밝혀져 있어서 교회처럼 보였다. 문 위에 돌로 된 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로드 학원. 건물의 이 부분은 서기 땡땡땡년에 이 지역 브로클 허스트 저택에 나오미 브로클 허스트가 지었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나는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 글에 뭔가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긴 했지만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학원이라는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첫 번째 구절이 성서 구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뒤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가까운 돌벤치에 웬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책에 푹 빠져 있었다. 책 제목을 보니 라셀라스였다. 나는 이름이 특이해서 흥미가 생겼다. 그 아이가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고개를 든 순간 나는 다짜고짜 말을 걸었다. 드디어 처음으로 친구가 생기는 순간인가요?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